오. 이런 내리막에서도 범퍼를 거의 긁을 일이 이거 좀 무섭지 않냐? 충분히 가는데 이거? 야, 넌 어디 가? 야, 왜 다 날 버리고 가? 야, 왜 날 다 버리고 가는데? 자, 현재 시승하는 모델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P360 다이나믹 HSE 모델이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가솔린 모델 중에서 이 오토바이오그래피 바로 밑에 있는 모델이에요. 자, 오토바이오그래피와 가격은 800만원 정도 차이 나지만 이 차도 무려 1억 5천만원이 넘는 자동차고요. 강남 산타페, 청담동 산타페 이렇게 부르시는데 풀 체인지된 레인지로버 스포츠로 산길 와인딩도 달려보고 오프로드까지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롭게 바뀐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인터페이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해서 전자장비들이 거의 대부분 새롭게 교체가 됐거든요. 자, LG전자와 함께 만든 점이 큰 특징이기도 하고, 자, 요즘 LG전자가 스마트폰 산업을 접고 나머지 산업에서 월등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동차 전장, 그리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체인지된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거든요. 쓰임새도 좋고 반응도 좋고 그래픽도 예쁘고 진짜 어떤 것 하나 흠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 디지털 클러스터 안에 내비게이션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 디지털 클러스터를 쓰고 있는 자동차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놓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했을 때 그 지도가 가운데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길 안내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해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순정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데 그 순정 내비게이션이 어쨌든 T맵이에요. 애플 카플레이 들어가서도 T맵을 킬 거잖아요. 근데 이 차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 안에서 전부 해결할 수가 있어요. LG전자, SK 이런 우리나라 업체들과 협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고 그들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용자의 편의, 활용성, 실용성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쓰기 엄청나게 편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전장 시스템에 LG전자가 좀 개입을 하면서 무엇보다 불량률, 고장률 이런 것들이 조금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자, 레인지로버와 이름을 공유하지만 이 차는 뒤에 스포츠라는 수식이 붙죠. 사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레인지로버의 후광을 받고 사는 자동차는 맞습니다. 레인지로버가 조금 더 본격적인 럭셔리, 편안함 이런 것들에 중점이 더 맞춰져 있다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뭐 500마력이 넘어가는 SVR 모델도 있고 조금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차의 성능이 역동적이다 이런 표현 말고도 이 차의 오너가 조금 더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대신 레인지로버보다 길이는 짧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조금은 덜어냈습니다. 물론 이 차도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굉장히 비싼 차기도 하고 독일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뭐 고급스러운 소재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레인지로버와 비교했을 때 고급스러움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자, 오프로드를 갈 생각이긴 했지만 눈이 이렇게 많이 쌓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시승차에는 순정 타이어 285 사이즈의 스콜피오 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다행히 썸머 타이어는 아니라서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일단 눈길 모드 선택을 하고요. 가봅시다. 근데 사실 뭐 오프로드 타이어, 뭐 흔히 깍두기 타이어라고 말하는 그런 타이어나 아니면 뭐 겨울용 타이어만 장착이 돼 있었어도 걱정을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리 랜드로버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화질은 진짜 예술이다. 가자. 괜히 쫄았네. 저 입구만 눈 쌓였네.
자, 여러 가지 오프로드 모드에 따라서 뭐 4륜구동 시스템의 개입도 달라지고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도 활성화가 되는 모드가 있고 안 되는 모드도 있고, 출발할 때 뭐 일단 기본적으로 2단 출발을 하면서 이 토크가 너무 강력하게 걸리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차는 오프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냥 사실 뭐 오프로드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은 다 갖춰놓은 자동차인 거죠. 그리고 뭐 레인지로버와 동일하게 이 차도 90cm까지는 도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괜히 걱정했네. 첫 번째 언덕에서 못 올라가고 그냥 뒤로 빠꾸 가는 그런 유튜브 각을 생각했었는데. 여허. 자, 이런 길을 이런 악조건에서 달리는 걸 생각하면 진짜 SUV가 최고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 SUV 중에서도 오프로드를 조금 더 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레인지로버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이 정도로 쌓여서 지금 아무도 못 가고 있어. 근데 좀 불안한 건 지금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눈이 더 많이 쌓여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 헛바퀴 한번 돌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살짝 녹은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뭐 단단한 부분도 있는데, 4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이 전지형 반응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차를 굉장히 평온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에어 서스펜션으로 지상고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사실 뭐 돌뿌리 그리고 페인곳 이런 것에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레인지로버 생김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론트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이런 내리막에서도 범퍼를 거의 긁을 일이 잠깐만, 여기 돌 페인트가 있는데 심하게 좀 무섭지 않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너무 방심했나? 이거 어떻게 생겼어? 자, 이거 좀 봐야 돼. 이런 건 좀 봐야 돼. 충분히 가는데 이거? 야, 너 어디 가? 야, 왜 날 버리고 가? 야, 왜 날 다 버리고 가는데? 야, 니네 치사하게. 야, 어때?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무서운데? 이런 데가 어렵다고. 이렇게 방향 전환하면 자동차 방향 전환하면 자동차가 탄력을 못 받거든요. 야, 어디까지 마지노선이야? 차가 옆으로 밀려. 큰일이네. 부딪힐 것 같아서 못하겠어. 이게 차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엄청 미끄럽진 않은데.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자,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레인지로버는 일단 컨셉트는 동일합니다. 굉장히 매끈하게 자동차를 만들어 놨는데,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들을 강조했고, 레인지로버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디자인이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레인지로버는 레인지로버대로,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대로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날렵한 느낌, 그리고 매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얇아져서 좀 미래적인 느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필러, B필러, C필러
이 윈도우 라인까지 전부 검게 마감이 돼 있으면서 이 천장이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갈수록 낮아지는 루프 라인, 그 역동적인 느낌들이 레인지로버보다는 훨씬 더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앞으로 달려 나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뒷모습도 기존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디자인을 더 깔끔하게 다듬어 놨습니다. 그리고 면을 중시하는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뒷모습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자, 양쪽으로 놓여 있는 머플러 그리고 디퓨저의 형상도 훨씬 더 스포티하게 다듬어 놨습니다. 휠은 22인치가 적용이 됐는데 옵션으로 아마 23인치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율입니다. 어쨌든 레인지로버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휠 베이스 전폭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길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특히나 오버행이 극단적으로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리어행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당당한 느낌, 그리고 야무진 느낌들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능, 디자인적 요소,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도 그냥 단순히 레인지로버의 저렴한 모델이다 라고 하기에는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이 조금 더 뚜렷하게 이번 세대 모델에서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언덕을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언덕에 단순히 눈만 쌓인 게 아니라 전부 바닥이 빙판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쫄아있어? 안전벨트 손으로 꽉 했어 지금. 나 여기 옛날에 그냥 엄청 쉽게 다녔던 길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이 동네 거의 뭐 나의 놀이터 같은 데였는데. 오, 한 살 나이를 더 먹으니까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 제가 운전을 못해서도 아니고 자동차가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니에요.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사실 이 차가 한 산타페 정도? 그 정도 가격이라면 제가 그냥 무리해서라도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한두 번 시도하다가 계속 눈이 더 패이고 얼음이 드러나서 빠르게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이 코스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다녔던 코스이기도 하고 자동차를 믿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겨울 특히 눈이 쌓이고 이게 산 골짜기다 보니까 해가 잘 안 들어서 눈이 바로 얼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오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구조되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반드시 오프로드는 팀을 이뤄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이렇게 한 차에 3명 타 있는 팀이 아니라 차들이 3대 정도는 있어야 돼요. 너무 자신을 맹신하지 말아라. 자신의 차와 자신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다행히 이제 눈만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사계절 타이어지만 그래도 4륜 구동 시스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오프로드를 이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어 사이트로 이 바닥면을 보면서 달리는 것도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좋은 요소 중에 하나고,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 뭐 제규어 랜드로버도 지금 오래전에 개발을 했었던 건데 이제 나중에는 A필러 있는 부분까지도 투명하게끔 보여주게 하는 기술까지도 어느 정도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쯤 실용화될지 모르겠지만 이 전방 그리고 차량 바닥 이런 것들을 전부 간접적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기술적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신형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4.4L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출력이 높은 자동차였어요. 하지만 그 높은 출력이 풍요로움으로 느껴질 뿐이지 폭발적이다, 역동적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엔진도 직렬 6기통, 최고 출력도 360마력, 배기량도 낮아요. 이런 제어만 놓고 봤을 때는 신형 레인지로버보다 역동적으로 불릴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는 레인지로버와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크기와 무게입니다. 전폭이나 휠 베이스는 레인지로버와 동일합니다. 다만 레인지로버에 비해서 길이는 많이 짧기 때문에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그리고 자동차의 무게 밸런스 이런 측면에서는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게 역시 레인지로버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는 랜드로버가 이전 세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는
무게 감량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상징과도 같았던 이 프레임 바디 대신 모노코크 프레임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번 세대 모델에서는 무게도 가벼워지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차체 강성을 높이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이 차의 성능을 온전히 낼 수 있도록 세팅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엔진 크기는 작아졌지만 지금 들리는 이런 엔진의 사운드는 훨씬 더 폭발적이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성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자동차의 거동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인지로버보다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조금 더 무게중심이 낮게 느껴지고요. 레인지로버도 로드홀딩이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분명히 차체의 기울어짐은 잘 느껴졌거든요. 그에 반해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자동차의 수평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와인딩을 돌아 나가거나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더라도 자동차의 한쪽이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크진 않아요.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고 이 자동차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1400Nm나 되는 토크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무게중심에 따라서 들리는 바퀴 쪽을 꾹꾹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회를 조금 더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차는 뒷바퀴 조향을 무려 7.3도나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술들이 이 레인지로버에도 당연히 들어가긴 하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산길을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 조금 더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직렬 6기통 인제니움 엔진과 이 ZF 8단 변속기의 궁합도 정말 이제는 흠잡을 게 거의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 신형 레인지로버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승차감입니다. 제가 신형 레인지로버도 이 승차감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물론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레인지로버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조금 더 단단한 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독일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승차감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자, 레인지로버도 그랬지만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기대한 것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 거슬리는 게 있다면 외부 소음이나 타이어 구르는 소리 이런 것들은 잘 억제가 돼 있는데 이게 실내에서 계속 이상한 고주파 사운드가 들리거든요. 이게 에어컨 소리인가? 히터 바람 나오는 소리가 좀 귀에 거슬리게 들립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 좋아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여러 방면에서 상당히 자동차가 똑똑해졌거든요.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을 확인하는 거, 자, 이거는 일단 화질 자체도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후진으로 이제 주차를 할 때도 트렁크가 열릴 수 있는 공간까지도 미리 체크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오프로드 모드까지 합치면 굉장히 다양한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스포츠란 이름에 좀 걸맞게 이 온로드 주행 모드가 조금 더 다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컴포트, 에코, 다이나믹 이렇게가 전부거든요. 어댑티브 모드나 인디비주얼 모드, 스포츠란 이름에 걸맞게 조금 더 다양한 온로드 모드도 더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시승하면서 어쩔 수 없기도 했지만 제가 레인지로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레인지로버와 비교를 많이 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좋고 나쁨, 맞고 틀림을 떠나서 다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차량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상하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그거보다는 취향, 성격, 그리고 경험,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코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신형 레인지로버는 지금도 가솔린 디젤 모델이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기 모드로만 최대 100km 넘게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자동차고 고성능 모델이죠. SVR 모델도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대한 시승기는 계속해서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